누국공주의 살구와 덧지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사회를 오랫동안 지탱해왔던 경제-사회적 제도인 농노제도를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농노제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고 그 이후에는 러시아 문화에 농노제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농노제의 역사를 알아보기 전에 러시아 사회 시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러시아 역사의 시대 구분은 크게 키예프 루시, 타타르의 지배 시기, 모스크바 공국, 로마노프 왕조, 소비에트, 현대 러시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농노제가 러시아에 본격적으로 정착되던 모스크바 공국 15세기 모스크바 공국 시기부터 1917년의 로마노프 왕조 시기까지입니다. 농노제의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먼저 사전에서는 농노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농노제도 같은 경우에는 농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니까 제한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농노의 특징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평민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 그러니까 군역이라던가 납세의 의무는 그대로 가지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노비처럼 자신을 소유한 사람, 즉 영주나 지주에 대해서 자신의 노동을 바치는 그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농노를 만들게 된 조치는 농민의 이주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는 이 이주를 제한하는 규모가 점점 커져서 자신의 사유재산을 갖지 못하고 심지어는 농민이 내야 할 세금까지 지주가 담당하게 되는 구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순서 속에서 농민은 점점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잃고 일종의 노예에 가까운 형태인 농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농노제의 기원이 되는 것은 1497년에 만들어진 법전 수제브니크입니다. 이 법전에는 농민의 이주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후세대에 계속 발전해서 농노제의 기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농노제의 기원은 사실상 모스크바 공국이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에 이루어진 조치였어요. 그런데 어떤 국가가 처음 기초를 세울 때 이제 왕이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귀족들을 조금 회유하는 정책을 많이 펼치게 되는데 농노제도 그 과정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더 많은 귀족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귀족들에게 땅을 주어서 정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후반에 모스크바 공국은 농민의 합법적인 이주를 막는 정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노프 왕조 초기에까지 이러한 정책은 계속되는데요. 중앙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농노들을 억압하고 귀족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농민들 사이에 엄청난 불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새로운 도시로 변방으로 도망을 가거나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그래서 로마노프 왕조의 2대 왕이던 알렉세이 로마노프가 1649년 어떤 법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이 법전은 이제 농노제를 완전히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는데 농민이 이제 영주 밑에 완전히 귀속되게 돼요. 도망간 농노들을 그 이전에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면 영주들이 더 이상 잡지 못했는데 이제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아예 폐지가 돼서 영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농노들을 영원히 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때에도 모든 농민들이 농노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농민들은 뭐 국가에 속한 경우도 있었고 자유농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층의 농민들이 아직까지는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농민들을 하나의 농노로 묶어버리는 사태가 이제 표트르 대제에 이르러서 일어나게 됩니다. 표트르 대제는 서구화를 이끈 황제로 되게 유명한데요. 이 사람의 개혁 중에는 군대를 개혁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특징을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군대를 늘리는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필요해서 세금을 많이 걷고 싶어 했습니다. 세금을 걷는 대상을 늘리고자 농민들의 수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던 농민들이 하나의 농민 계층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를 본 귀족들이 쉽게 말하면 노비랑 소장농을 구분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집안에서 일하던 일꾼들과 소장농처럼 일하던 농민들이 다 하나의 계층으로 묶여서 세금을 내는 걸 보고 이 둘은 사실 같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농민들은 점점 하나의 계층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표트르 대제는 이후 계속해서 칙령으로 농민들의 이주를 제한을 하면서 농노제도가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후 통치하는 황제들의 여러 조치 또한 농노제를 구체화하는 데 아주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이사 가는 걸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사유재산을 만드는 것 또한 농노들은 지주에게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731년에는 농노의 세금까지 지주가 맡아서 내게 되면서 농노들의 어떤 권리나 의무가 다 영지에 예속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754년 형사법전을 보면 농노들은 결국 귀족의 사유재산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보고 노예와 다름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역사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카테리나 여제와 그의 아들 파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던 농노제를 러시아 전역으로 퍼뜨리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표준화되고 전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또 아이러니한 점은 파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머니와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전제군주였던 어머니와 조금 다르게 농노제를 조금은 의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려고 했으나 조금 이것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러시아를 지탱해오던 농노제도는 차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의 반란과 흉작이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1840년에 이르러서 절정에 달했는데요. 기술력과 생산량은 계속 발전하지만 농민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만을 가진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는 1842년 새로운 법령을 냅니다. 이 법령에서는 농민과 지주 사이에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예속적인 농노제를 폐지하고 농민들에게 일정 정도의 땅을 배당하는 내용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게 농노제를 폐지한다고는 하지만 자발적인 협상의 기초에 있는 것이었어요. 농노와 지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는 어느 정도의 이런 자율권을 주는 제도라 농노제가 본격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보기는 아직 한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농노제를 없애려고 했던 시도는 자유농민법이라는 법을 통해서도 드러났었는데요. 사실 농노제가 사라진 것은 1861년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 해방을 했을 때였습니다. 이 농노 해방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장점이라고 한다면 농민들에게 토지와 자유를 돌려줬다는 점이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토지를 돌려줄 때 농민 공동체를 기준으로 줬기 때문에 1인당 가질 수 있었던 토지는 되게 적었고, 그리고 이 토지를 받은 대가로 지불해야 했던 대금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농노 해방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진정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농민들은 자유와 토지를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고, 지주들은 토지와 농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사회에서는 이들의 갈등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러시아 사회에서 오래 지속되었던 만큼 농노제는 러시아 문화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스텐카 라진이 이끌었던 17세기의 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민요라던가 아니면 교양시 형태로 남아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건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러시아 문학 속에서 농노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러시아 문학에서 농노가 다뤄지는 모습은 사실 많이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농노의 현실이나 그 참상 같은 것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농노를 다룬 경우도 드물게 찾아볼 수 있긴 하지만 이 경우도 세밀한 묘사는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람진의 가련한 리자 같은 경우에는 농노 여성과 귀족 남성의 연애를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농노의 삶은 낭만화되어 있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려진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러시아가 아니라고 해도 믿을 법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의 현실을 잘 그리고 있다라는 평가는 받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농노를 다루고 있는 작품을 떠올리자면 푸슈킨의 대위의 딸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푸가초프의 반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작품에서는 농노의 삶이 조금은 더 가까이에서 그려진 것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인 묘사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19세기 이제 초중반에 이르러서 러시아 문학에서 농노들이 본격적으로 조금 구체화된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저번 도깨비 영상에서도 다뤘듯 레스코프의 작품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스코프의 분장 예술가에서는 농노들 간의 사랑이 주된 슈제트이긴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해서 지주들에게 귀속된 존재였는지 이런 문제점들을 잘 고발을 하고 있고, 또 살펴볼 수 있는 작가로는 우리가 낭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레르몬토프의 작품도 바짐 같은 시에서 농노들 그리고 러시아의 농민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그려져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레르몬토프적인 경향은 이후 저번 아는 척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뚜르게네프의 농노 묘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뚜르게네프의 사냥꾼의 수기 같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같은 경우에서 역시 농노들의 문제가 본격적인 리얼리즘 소설로서 구체화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농노가 해방된 이후에도 러시아 문학에서 농노제의 영향은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톨스토이의 안나 카리니나 같은 경우에 이제 레빈이 젬스투보에 관해서 논의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이 젬스투보는 농노 해방 이후에 귀족과 농민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든 것이었는데, 사실 이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젬스투보를 둘러싸고 이게 너무 새로워서 인텔리겐치아층과 농민들 사이에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세태적인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러시아 농노제의 역사, 그리고 농노제가 어떻게 러시아 문학 속에서 녹아났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앞으로 또 다른 러시아 문학들을 접할 때 이러한 농노제의 배경들이 어떻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지 살펴보면 조금 더 러시아 문학을 친숙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따라서